파이널 파이트는 캡콤이 아케이드 CPS1 기판으로 1989년 12월에 발매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파이널 파이트 시리즈, 범죄로 가득한 메트로 시티의 폭력 조직 매드 기어가 프로레슬러 출신 시장인 마이크 해거의 딸 제시카 해거를 납치했다. 이에 해거, 제시카의 연인인 코디 트래버스, 코디의 친구 가이 3명이 매드 기어를 때려잡으며 제시카를 구하러 가는 게임으로 와리가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 고수의 척도가 나뉘었던 게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현역 시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본래 스트리트 파이터 89라는 제목으로 개발 중이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현역 시절에는 스트레이트 89, 스트리트 89, 89 스트리트, 89 스트레이트, 893 아니면 그냥 89라고 부르는 등 다양한 제목으로 불렀다. 버블버블의 뒤를 잇는 국민 게임 수준이었는데 오락실에 동일 게임기를 여러 대 설치하는 영업 방식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게 바로 이 게임이다. 1990년 당시 규모가 좀 있는 대형 오락실에 가보면 10대 이상의 캐비넷이 전부 닌자 거북이, WWF 슈퍼스타즈와 더불어서 이 게임을 돌리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기존 20인치 초반 대급 CRT 대신 현행과 같은 29인치 이상의 대형 CRT 캐비넷이 오락실에 주력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 여담으로 캐릭터가 매우 큼직큼직하고 가로 스크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면 전체를 거의 다 써야 하는 게임 방식상 디스플레이에 오버스캔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했는데 CPS1 기판이 이전 세대 기판들보다 가로 해상도가 높았던 관계로 이에 무지한 업주들이 다른 게임을 돌리던 캐비넷에 파이널 파이트를 설치하고 나서 추가 화면 조정을 하지 않아 화면 오른쪽이 훌러덩 잘려버리는 참사가 나는 경우도 매우 흔했다. 오버스캔이 없고 일본 내수판이 설치된 곳만 일부러 찾아다니는 매니아들도 있었다고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3명으로 스피드형 가이, 밸런스형 코디, 파워형 해거 3명이다. 순수 성능은 코디가 제일 좋고 해거는 던지기의 무적 시간과 파워가 매우 우수해서 난전에서 강하지만 와리가리가 가이와 코디에 비해서 이질적이다. 또한 스피드가 너무 느리고 천적들도 많은 편이며 펀치는 스피드가 느리고 판정도 구려서 적들을 굳히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명확해서 다루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2인 플레이 한 명은 코디, 나머지 한 명은 가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코디가 가장 성능이 좋긴 해도 가이와 해거도 나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성능 밸런스 자체는 그럭저럭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자가 잡아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코디와는 다르게 가이와 해거는 게임에 숙달된 숙련자가 잡아야 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초보자가 다루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가이와 해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보통은 코디를 훨씬 더 많이 셀렉하는 편이다. 본래 이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1의 속편을 제작하려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처음에는 스트리트 파이터와 관계없는 타이틀이 될 예정이었으나 영업부서가 스트리트 파이터의 속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이터 89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와 스토리 연관성이 없었고 장르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게임쇼에 왔던 유저들에게 이름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고 결국 스트리트 파이터와 관계없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도 스트리트 파이터의 후속작이었단 이미지가 남아서였는지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관에 가장 먼저 편입되면서 등장인물의 서사가 진행됐고 스트리트 파이터 6에 들어선 아예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메트로 시티가 되는 등 스트리트 파이터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세계관이 된다. 제작 당시 미국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 1의 대전 플레이가 큰 인기였기 때문에 캡콤 USA에서 일본 본사의 속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마게촌의 플래너 후쿠하라와 야스다 아키라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보니 미국 게임센터 구석에서 타록, 더블 드래곤 등이 인기를 모으는 광경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라디우스가 세계 최고의 게임이라 믿고 있던 아키만으로서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고. 니시타니 아키라도 해외 출장 중에 비슷한 모습을 보았는데 무엇보다 보통 25센트 동전 하나를 넣거나 전용 코인으로 일정액씩 바꿔서 사용하는 과금 방식 때문인지 100엔으로 신중하게 하는 일본과 달리 맞아도 즐거워하고 체력이 닳든 말든 메가 크래시를 남발하는 등 단순히 게임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에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더블 드래곤이 인기이다 보니 오카모토 요시키가 둘에게 용돈을 주며 너네들 더블 드래곤 좀 보고 와 하는 지시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메인 플래너인 니시타니 아키라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당시 유행하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의 등장 캐릭터는 골든 X를 제외하면 색깔만 다른 1, 2피 뿐이었으니 캐릭터를 3명으로 하고 또 기술을 쓰려면 복잡한 커맨드 입력이 필요했던 것을 보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동작이 바뀌는 것으로 나오게 하는 등 여러모로 벤치마킹이 성공한 게임으로 볼 수 있다. 1메가 롬이 수급이 힘들어 기존에 비해 게임 용량을 절반밖에 허락받지 못했고 적은 수의 스텝의 개발 기간도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제작을 했어야 해서 스테이지마다 다른 적을 만든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일부 캐릭터는 팔레트 스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적의 생김새에 따라 강한 정도를 구분하는 디자인을 하는 등 전작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반대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파이널 파이트는 영업 측의 요청으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제목을 붙이려 했던 타이틀인데 캡콤 USA 쪽에서 우리가 원한 게임은 이런 게임이 아니다 라면서 미국으로 다시 불러냈고
캡콤 일본 본사 개발진들이 다시 미국으로 출장 가보니 그제서야 스트리트 파이터 1이 현지에서 대전 게임으로 재미있게 플레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파이널 파이트가 데이트하고 마침 스파이를 만들지 못했던 상황이 모두 개선되자 제대로 된 속편 스트리트 파이터 2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파이널 파이트는 스트리트 파이터 2에 비하면 밀리지만 기존 히트작 판매량이 1만 장 수준이고 그 판매량조차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의 판매량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단독으로 기판 3만 장을 팔아낸 당시 캡콤 초유의 히트작이었며, 이 게임에서 얻은 노하우가 스트리트 파이터 2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캡콤 안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여기서 일부 BGM을 담당했던 시모무라 요코도 크게 활약했다. 또한 파이널 파이트로 장르를 정립한 캡콤은 그 노하우로 걸출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킹 오브 드래곤즈, 캡틴 코만도, 나이츠 오브 더 라운드, 삼국지 스킨을 씌운 천지를 먹다, 미국 만화 스킨을 씌운 캐딜락 다이노소어, 퍼니셔 등등. 이 시절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은 캡콤 독주 체제였으며, 이렇게 많은 작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스킨만 변경한 양산형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스타일 등에서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식상하게 느껴지는 작품은 거의 없었다. 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기도 했지만 그를 활용한 연출이나 게임 방향성 등이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신작이 나와더라도 구작 역시 죽지 않고 나름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저 작품들이 전부 다 명작 취급을 받는 건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반면 다른 제작사에서는 이런 완성도의 게임을 보는 게 쉽지 않았다. 파이널 파이트는 당시 영화를 좋아하던 캡콤 CEO 츠지모토 켄조가 영화를 참고해라 라고 지시했기에 영화 스트리트 오브 화이어 투쟁의 그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실에서 모니터 3대를 붙여놓고 한 번에 봤다고. 주인공 중 하나의 이름이 코디란 점부터 해서 동네 흑인 경찰에 이름이 동일하게 에디이기도 하고, 적에게 납치당한 여자를 되찾아 온다는 설정도 동일하며, 코디의 헤어스타일도 스트리트 오브 화이어의 주인공인 톰 코디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하다. 그 외에도 불타는 공장지대, 전동차 및 악당의 복장 등 많은 요소들을 스트리트 오브 화이어에서 차용해왔다.